차용증으로 얘기를 돌아가면 첫 번째로 따지는 게 최근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도인데 아파트를 직거래했다. 네. 그거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따님이 65억을 아버지에게 빌리고 그걸로 70억짜리 아마 빌딩인가를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조사가 나왔는데 그냥 빌리고 차용증 쓰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 생각에는 자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는 차용증의 형태도 있지만 과연 저 사람이 그 차용증대로 변제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걸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60억을 빌릴 수는 있지만 이자 낼 수 있냐? 맞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 얘기 좀 했으니까 증여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듣다 보면은 미리미리 주는 게 서로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니 아무래도 살아 계실 때 내가 주는 게 뭐 확실하게 뭐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증여세를 좀 내더라도 이제 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면 현금, 주식, 그다음에 뭐 부동산 뭐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코인 하시는 할아버지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거의 없으시겠죠. 네. 그런 이제 노인 세대들이 좋아하는 거 뭐 현금, 주식, 부동산 이러면은 굳이 뭘 줘야 된다면은 뭘 주는 게 가장 좀 뭐 편하다고 해야 될까? 저는 무조건 이제 가족 간의 세금이잖아요. 네. 증여자가 원하는 바랑 수중자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깊게 좀 여쭤봐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증여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 그러면 증여자의 부동산을 무조건 낮춰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수중자인 자녀가 내가 지금 사업하려고 한다. 즉각적으로 현금이 필요한데 무슨 부동산이냐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뭔지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세금보단 그게 먼저다. 근데 보통은 주는 사람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 내가 지금 종부세 많이 나오니까 가져 이러면서 네. 막 빌려주고 막 옛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받기 싫다고 하는 자식들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부터 좀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자녀분이 뭐 투자를 하거나 진짜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선물을 진짜 잘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분은 필요한 게 현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 받아서 그걸로 투자를 하신 분들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현금은 사실은 어떤 그릇에다 담을 수가 있으니까 참 유용하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코스피가 또 좋긴 하지만 이제 어떤 주식은 좋고 어떤 주식은 또 나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거 주식은 그래도 이제 미래 성장 가치가 있다. 그럼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말 그대로 갑자기 어떤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녀가 뭔가 이제 경제적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얘가 좀 뭔가 자기 손에 쥐어주면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가졌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사진 찍기에 관심 없다가 사진 카메라를 사주니까 사진 찍기를 좋아해줬어. 그런 성향을 잘 성향이죠. 알죠. 예. 네네. 그러니까 주식을 딱 주는 거예요. 네. 많이 떨어졌는데 얘 올라갈 거야. 앞으로 너 이거 매일매일 좀 체크해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공시도 한번 봐보고 뉴스도 한번 봐봐라. 그런 식으로 경제교육 차원에서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저는 이게 말 그대로 경제교육이구나. 네. 그때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주식은 사실 팔아도 뭐 세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나 팔아서 현금으로 주나 이게 똑같은 거 아닐까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뭐가 유리한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죠. 이걸 주고 1년간 우선 팔지 말아봐라. 네. 너가 1년 동안의 이 흐름을 한번 봐봐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데 아버지가 대부분 주식에 잘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얘 올라갈 거다. 그래서 올라갈 거니까 그때 너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증여해줄 때는 100원짜리인데 미래에 너가 팔 때 300원이면 100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고 끝인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너가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아니 근데 또 현금으로 팔아서 내가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준 다음에 너가 그거 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 주는 거랑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랑 뭐 차이가 있는 차이가 건가요? 크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주식을 또 팔고 다시 주는 것보다는 그냥 주식 자체를 줘버리는 상징적으로 이제 교육용을 좀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 줄 때도 있으세요.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이제 너가 경영을 하겠다. 그러면 가업 증여 차원에서 생각보다 저도 이제 기업가나 2세 기업가분들 그런 강의가 요청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럼 가면은 고민이 그거세요. 근데 법인 뭐 한 것도 없는데 법인의 주식 가치가 너무 높다 지금. 그러면 비상장 주식을 조금 밸류가 낮아지게 만든 다음에 주셔라. 가업 증여해서 가업을 물려받게 해주셔야죠. 자녀분도 이제 사업 배우셔야 되지 않냐. 중국집 일할 많이 드는데 중국집의 핵심 인원은 요리사 분이시잖아요. 주방장님이시죠. 근데 주방장님의 아드님이 빨리 배워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업을 물려받아봤자 그 중국집은 망할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차원에서는 주식을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말 그대로 증여자 세금. 아까 말씀드렸던 종부세가 부담이 된다 그럼
주시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이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3주택인데 종부세보다는 이거 하나만 빠지면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다. 그래서 내가 얘를 정리하고 얘도 정리하고 뭐 상급지로 가겠다. 근데 주택 하나 때문에 좀 걸리네. 근데 이게 대부분 오피스텔일 때가 많아요. 네. 오피스텔 너가 가져가라. 그러면 이제 독립한 자녀는 처음 받을 때 취득세도 낮은 세율로 받으시니까 받고 2년 보유하고 팔면 더 유동성 전부 다 자기가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증여자랑 수중자의 합을 다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오피스텔이 아닌데 자녀가 신혼 생활하기엔 또 적합한 약간 그런 주택이다 그러면 그걸 주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증여자랑 수중자의 합이 다 맞고 추후에 자산가치 증가됐을 때 너가 그 다음에 그 돈에 대해서 비과세 받고 다 가져가, 이런 플래닝 짤 때는 부동산 특히나 주택은 아주 목적 적합하죠. 그러면 요번에 또 바뀐 거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혼인, 뭐 출산할 때 뭐 증여세 면제되는 금액으로 뭐 1억씩 더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들 좀 많이들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뭐 이거에 어떤 뭐 기준이나 뭐 조건 같은 게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오히려 최근에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라요, 조부모가 많이 주려고 상담하세요. 손주한테 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직계 존비 속가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계 존속이 증여를 하면 되는데, 직계 존속에는 부모도 포함되어 있지만 조부모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100세 시대가 넘어간 지가 오래돼서 사실 조부모님들이 건장하시거든요. 근데 부모 세대는 사실 막 아직까지는 은퇴 시점이라서 돈을 좀 아끼려고 하시는 경향도 있어서 미래 상속세 줄이는 차원에서 내가 손주 줄게. 왜냐면 손주분들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 30대도 많으세요. 네. 건장하시니까. 그러니까 손주들 결혼할 때 그냥 1억 원 주겠다. 말 그대로 직계 존속이 증여를 해주는 경우고, 이게 혼인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그다음에 출산 같은 경우 출산하고 나서 2년 이내, 그때 1억 원을 더 추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주 태어났다고 그냥 손주한테 바로 1억을 줄 수는 있는, 세금 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원래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 네. 성년일 때는 5천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신랑이 그래서 1억 5천 받고 신부도 1억 5천 받고 3억 합쳐서 결혼해라. 왜냐면 딱 결혼 지금 평균 자금이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자금, 전세 자금 좀 마련해라. 이게 이제 제도의 사실 목적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해서 1억인 거죠? 맞습니다. 합쳐가지고. 예. 그리고 그 외 쪽으로 10년 내 줄 수 있는 5천만 원 또 별개로. 네. 그러니까 1억 플러스 5천. 그러면 이런 것도 되나요? 이제 만약에 그냥 궁금한 건데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한테 돈을 줬는데 손자 돈을 아들이 가지고 같이 뭐 집을 사거나 막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손주한테 증여한 게 아니라 사실상 다시 아들한테 주려고 했던 거를 도관을 통해서 준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죠, 사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손자한테 손자 손녀한테 줄 때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긴 또 그러네요. 이게 부모 세대보다는 좀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돈이 좀 있으실 텐데 우리 손주 태어났으니까 뭐 줄게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는 또 부동산 얘기 많이 하는 채널이니까 이 항상 나오는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집값 올라갈 때는 막 툭툭툭 찍히다가 갑자기 이제 한 3억 갑자기 엄청 툭 떨어져서 이제 확 떨어지는 그 하락 거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항상 뭐 이거는 뭐 증여예요, 뭐 이거는 뭐 직거래예요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뭐 한 10억짜리가 갑자기 막 7억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게 가족 간의 거래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직거래에 나오는 건 사실 그 특수관계인 간의 이제 저가 양수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부정적 거래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실 세금을 많이 잘 줄일 수 있는 절세 포인트고 사실상 실천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저가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녀도 그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세금을 많이 이제 협약하게 좀 줄일 수 있는데 이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국세청 보도자료 이런 걸 다 케이스를 연구를 하는데 이 정도 재산을 이제 운용을 하는데 약간 좀 안 알아보고 진행한 케이스들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과도하게. 네. 그래서 잘 알아보시면 이제 나쁘지 않은데 이게 세금이 세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인데 말 그대로 예시를 좀 들어보면 10억 원짜리 시가예요. 말 그대로 내가 84 타입이 악동에서 10억에 최근에 팔렸어요. 네. 그 금액을 끌고 와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를 우리 이제 시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6억 원에 이제 싸게 사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 걸 싸게 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시가의 5%랑 3억 원 중에서 그 이상의 차이가 났다 하나라도. 근데 10억에 5%는 5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 네. 기준을 넘어섰죠 이미. 그러면은 10억 원으로 아버지는 양도세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6억 원밖에 안 되지만 10억 원 당신 계산하세요. 이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 뭐 이런 네. 건데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 아버지가 지금 사실 이걸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가 이 부모 세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일 때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지역적으로 좀 달라가지고
3년 내에 안 팔리는 데가 있어요. 따져보면 22년부터 약간 부동산이 주춤해가지고 아직까지 부동산 안 팔리신 데가 있거든요. 올해 안에 팔아야 되는데 맞아요. 어떡하지 이럴 때. 그럴 때 독립된 자녀에게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비과세 받을 때랑 안 받을 때 막 3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거래 비용 얼마 안 들고 비과세로 자녀한테 팔면 되죠. 왜냐면 6억에 계산하나 10억에 계산하나 어차피 양도세는 0원이니까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10억 원으로 계산돼도 세금은 이제 별로 안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취득세인데요. 이것도 개편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6억 원으로 취득세를 계산했기 때문에 자녀가 좀 부담이 덜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10억 원으로 계산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10억 원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자녀분이 이제 독립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좀 낮은 세율을 내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점을 가져가실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여세인데 이제 여기서 강박관념이 많이 빠지세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시가의 30%나 3억 원 중에서 더 큰 차이가 나면은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주거든요. 네. 10억 원에서 6억 빼면 4억이잖아요. 4억에서 시가의 30%니까 3억 원 또는 3억 원이니까 어차피 3억을 빼게 되니까 1억 원. 근데 1억 원이 세금이 아니라 1억 원이 증여 재산가에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10년간 증여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5천만 원 빼고, 거기다 10%니까 500만 원 증여세 내는 거거든요. 500만 원 증여세 내고 사실상 거의 뭐 한 4억을 네. 주는. 거의 10억 원의 자산 가치를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왜 30%를 굳이 맞추시려고 하냐. 왜냐하면 이 30%를 맞추려고 하면 자녀가 그 돈을 메꿔야 되잖아요. 네. 자녀가 돈이 없거든요, 대부분.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래 가시라 그러면 증여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는데 그 세율 구간이 낮은 구간이 10%나 20%면 그냥 내셔라. 그 돈이 뭐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시죠? 하거든요. 그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500만 원 내신 거잖아요. 이 1억 원이 자녀가 미래에 팔 때 6억 원 플러스 1억 원이 이제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미래 네. 자녀가 양도세를 많이 낸다 그러면 그때 이게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뭐 그렇다 그러면 증여세 안 나오게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느끼게 하지 마라. 왜냐면 자녀가 돈을 만드는 게 대부분 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유동성 확보가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1억에 하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증여세를 대폭 좀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세금 내는 게 아까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아끼겠다고 아이가 1억을 더 벌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 뭐 한 2, 3년 이상 막 돈을 벌어야지 모을까 말까 한 돈인데 그 돈 가지고 그 몇 년 동안 버는 수익이 더 크다면 차라리 그냥 증여세를 좀 내는 것도 괜찮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또 대출 받으시는데 그 대출 이자가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세금은 계산을 잘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경우의 수랑 이제 가장 원하는 타입으로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탈세나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이게 조건이 맞다고 하면은 뭐 아이한테 이렇게 조금 싸게 주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겠네요. 네, 권해볼 만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 진행하는 6억이 그럼 어디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러시는데 여기가 전세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거기에 추가 자금을 얹어서 전세 승계 방식으로 하시면 자금의 부담이 좀 덜하죠.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계약이 갱신되기 전에 해라. 이미 여기 뭐 월세 주고 있었으면 보증금이 낮을 텐데 그러면 추후에 계약 갱신할 때는 보증금을 좀 높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녀에게 넘겨주는 걸 짜자. 긴 호흡을 가지셔야죠. 진짜 이런 거는 미리미리 계획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노인분들이 또 이제 몸이 아프시고 그러면 이제 막 간병비도 들어가고 뭐 아니면 뭐 용돈도 드리고 막 봉양을 하는 어떤 그런 비용들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막 드리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건데 이게 또 나중에 어떤 뭐 상속이나 뭐 증여 이런 거 할 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조금 우리나라 효사상에는 조금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 근데 확실히 그 점점 이제 그 수명이 좀 늘어나고 의학 기술이 발달되니까 실버 산업이나 시니어 주택도 그렇고 막 이런 사업이 엄청 활발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요즘 시니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하시면 그 보증금이랑 월세가 엄청 나거든요. 간병비도 사실 실질적으로 간병을 하지 않는 상황이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간병비가 월에 막 400, 500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 자체가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을 봉양한다는 조건으로 자녀분들이 주세요. 그리고 네. 돌아가시면 그거 내가 오히려 준 거니까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빼주진 않거든요. 안 빼줘요. 이게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키워주신 것도 다 넣어야 된다. 그 원리입니다. 논리는 뭐 맞기도 하네요. 네, 그러게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뭘 경험하냐면, 표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간병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 돈을 받을 때 소득세 신고를 안 하려고 하세요. 네. 나는 무조건 현금으로 받겠다 막 이러세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간병비 비용이 꽤 세거든요. 근데 세법에서 상속세에는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인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소명을 해야 돼요. 근데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중에 다른 요소도 막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간병비가 요소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분이 그럼 원천수 신고를 하셨어야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간병인 분에게 돈을 줄 때 살아생전에 확인증을 좀 받아놔라. 확인증. 네. 네. 하다못해 지금 뭐 3년 정도 간병을 했다 그러면 3년 동안 간병한 거 확인증을 받아놓으셔야 된다. 네. 이게 좀 애석하지만 제가 진짜 실무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데 돌아가시면 연락이 안 돼요. 그러겠죠. 네, 연락이 안 되고 네. 뭐 세무서에서 소명 좀 해달라는데 전화만 좀 해달라 그러면 움츠려들죠. 그분의 네. 이제 신분이 어떤 명확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상속인 분들은 환장을 노릇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은 간병비로 썼는데 오해는 상속인들이 받은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아버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밝히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살아생전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놔라.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 막 지리산에 10만이한테 뭐 5천만 원 줬다 진짜. 그리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셔가지고 그러네요. 이상한 종교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병원안 오면 300만 원씩 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현금을 막 뽑아서 친구 300만 원씩 계속 주신 거예요. 별 스토리가 다 있는데 막 교회에 막 절에 기부도 하시고 큰 금액을 또 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시 전에 이제 의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소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종교단체면 그럼 주셨으면 기부금 영수증이라도 끊어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부모님인데 또 이제 자식들이 뭘 해놔라고 해도 그거 뭐 안 된다고 뭐 나는 그런 거 못 한다 뭐 부정 탄다 이러면서 또 이제 안 하시면 또 이제 막막해지는 거네요 이게.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제일 고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런 건 가능한가요? 그 아까 말씀하신 뭐 확인증을 쓰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뭐 외국인 뭐 이런 분들 확인서 쓰고 그냥 뭐 사인하고 뭐 이런 정도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대한 저희는 이걸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뭐라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외국인 등록증도 좀 복사도 좀 해놓고 부탁을 해놓자. 그러면은 그 세금 낼 때는 뭔가 그래도 이런 걸 좀 해놓으면 좀 인정을 좀 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막 칼같이 좀 어떻게든 좀 세금을 좀 거두려고 하는 건가요? 사실 제가 만났던 국세청 직원분들은 뭐 무조건 논리가 없는 것에 걷겠다라는 주의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진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재량선에서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도 이제 공무원이니까 뭐라도 근거라도 좀 가지고 와라. 네, 이런 게 맞습니다.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근거도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근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연락은 당연히 안 되고 무섭다 못 해주겠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네, 제가 경험한 바가 너무 많아서 진짜로.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이 좀 아프시거나 그러면 항상 주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내가 알고 있고 뭐 챙기고 뭐 이런 걸 또 해야 되겠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이제 상속인으로서의 약간의 그 의무감이 조금 그때 생기세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상속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 본인이 혹시나 이제 40대가 50대가 넘으셨다 그러면 그쯤 돼서까지 만약에 부모님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귀책 사유라고 저는 이제 좀 말씀드려요. 네. 예전에 이제 아예 아버님이 그 재산 갖고 있는데 터부시했잖아요. 네. 부모님의 재산을 말하는 건 금기였죠, 사실은. 근데 그 세금에 몇십억을 내야 되거나 몇 억을 내야 되는 거는 선생님인데 내가 낼 수 있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말 그대로 그 해태다, 말 그대로 게으름이다, 직무유기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 이제 이런 건 꼭 챙겨야 된다. 네. 안 챙기면 결국에 나중에 챙기려고 해도 이제 다 근거도 없어지고 찾을 수도 없게 되니까. 네, 그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신데 뭐 이제 뭐 증여를 하기는 뭐 애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뭐 증여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차용증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들은 좀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차용증의 또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받는지도 또 모르실 수도 있어가지고 차용증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이제 일정 양식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사실 기존에는 가족 간에 무슨 차용증 뭐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2017년 파리 대책부터 다시 또 생겼잖아요. 그 주택 같은 경우 취득할 때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전월세 신고제도 아직은 계도 기간이지만 사실상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사실 증여세 세무조사가 꽤 일어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세 군데서 오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제 그런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러면 이제 부동산원, 시군구청, 국세청 세 군데서 오거든요. 소명 요청이. 네. 저는 이제 그걸 초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어디로 초대하는 건가요? 이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거를 받으면 사실 스트레스가 엄청 강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안 나오게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좀 잘 쓰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차용증으로 얘기를 돌아가면 첫 번째로 따지는 게 최근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도인데 아파트를 직거래했다.
네. 그거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따님이 65억을 아버지에게 빌리고 그걸로 70억짜리 아마 빌딩인가를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조사가 나왔는데 그냥 빌리고 차용증 쓰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 생각에는 자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는 차용증의 형태도 있지만 과연 저 사람이 그 차용증대로 변제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걸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60억을 빌릴 수는 있지만 이자 낼 수 있냐? 맞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자율 자체가 법에서 정하는 게 좀 높잖아요. 4.6%나 되니까 그럼 1년에 이자만 거의 3억 가까이 내야 되니까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이자만 원금은 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차용증은 제발 작성을 당일에 해라. 차용증 작성하실 때 저는 이제 인감증명서 받는 사람 그 무조건 그 날짜 발급해놔라. 왜냐면 공적인 문서니까 날짜가 변경되진 않으니까. 좀 더 하신다 그러면 우체국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내시면 되잖아요. 날짜가 좀 명확하게 찍히니까. 그런 것들을 왜 그러면 지금 써야 되느냐. 조사 나와서 막 차용증을 허겁지겁 쓰세요. 근데 그거는 좀 진실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빠른 소명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감증명서나 그런 서류까지 떼놓으면 조금 더 진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과세관청에서도 무조건 추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리셨으면 그게 합당하게 좀 이제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인이면 빌려줬을 때 문서를 쓰니까 그런 문서의 형태를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화득잘 놀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허겁지겁 쓰고 막 노발대발하시면 더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자는 꼭 상환하셔라라고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또 이자 또 뭐 자식인데 뭘 이자를 받아 나중에 한 방에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조사가 몇 개월 있다 나올지 몇 년 있다 나올지 몰라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이자로 하자 그러면 아니면은 내가 이걸로 부동산 사고 팔 때 한 번에 정산하자.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 계약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이제 세법 자체가 증거법정주의를 따라가요. 증거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증거 형태만 있으면 조사관님도 웬만하면 이게 있구나, 줬구나. 채무를 등록을 해놓거든요 시스템에. 근데 이자를 준 게 없으면 합리적 경제인이면 사실 뭐 10억을 빌려주면 하다못해 뭐 저축은행만 넣어놔도 3% 받는다 치면은 연 3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무이자로 해줬다라는 게 그럼 사실상 이거 조사 안 나왔으면 그 쓱 넘어가시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계좌이체로 뭔가 그 이자 상환 내역을 만드시는 게 뭐 이자도 또 너무 낮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절이되거나 무상도 그 실제 줬던 금액하고 그다음에 법에서 정한 이자를 서로 뺐을 때 연마다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것도 증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네. 그냥 남남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도 받고 차용증도 쓰고 뭐 하지 않았겠냐.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요구를 하라. 하다못해 원금이라도 갚지 않는 거니까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데 그런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 차용증 쓰고 이거를 메일이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놓으면 날짜는 찍히는데 이런 것도 인정이 좀 되나요? 그래서 저는 스캔해놓고 이메일로도 보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 그리고 본인이 요즘 클라우드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놓으시면 추후에 혹시나 분실을 해도 이제 세무서에 소명할 때는 이제 원본도 원본이지만 사본으로도 소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세청도 제발 좀 뭘 챙겨놔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안 챙겨놔서 좀 당하는 것도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막 예전 조생정리나 아니면 예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결혼하고 전세자금 2억 주면 야 이런 거 평생 안 걸려. 난 평생 연락 받아본 적 없어.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 더 이제 많이 잡아내는 포션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보통 부모님이 보험을 들어주고 그거 내가 낼게 뭐 이러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뭐 보험료 대신 내주고 이런 것들 또 반대로 또 자녀가 부모님한테 보험료 막 내주고 이런 것들도 뭐 증여나 이런 거에 해당되나요? 첫 번째로 자녀 명의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축성 보험을 들어준다. 이거는 무조건 증여입니다. 무조건. 저축성 보험은 결국은 이제 하나의 이제 예금 상품 같은 거잖아요. 금융 상품이니까. 그다음에 피보험자 뭐 신체 상해 사유로 지급하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생명보험이나 뭐 종신보험 뭐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거든요. 계약자랑 수익자가 부모님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고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면 그거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세요. 계약자가 피보험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끔찍한 소리지만 자녀가 죽는다는 걸 가정으로 돈을 넣었고 이 아버지가 추후에 이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받겠다라는 조건이거든요. 이런 조건이면은 반대로 이게 자녀고 이게 아버지여도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제 고령이시면 이제 자녀
자녀가 원하진 않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종신보험을 딱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잘 내면 그거를 받는 보험금은 그 상속은 아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유일하게 보험에서 추천을 하는 게 이 종신보험인데 예전에 사실 이것도 별로 추천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앞선 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속세가 막 3억 5억이 기본인데 돌아가셨을 때 그 유동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담이 너무 크시니까 그냥 지금 여유가 될 때 종신보험을 뭐 월마다 50이든 100이든 이런 걸 가입을 해놔라. 그리고 미래에 돌아가셨을 때 그 돈이 선생님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고 그건 상속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권할만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력에 맞게끔 월마다 막 납입액이 너무 높으면 부담이 크시잖아요. 유동성이 크게 확보되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거 가입하려고 하셔도 가입도 못하는 게 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으면 가입이 안 돼요. 아, 가입 안 돼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75세인가 음. 그 정도까지가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은 뭐 각자 다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건가요? 그 보험 상품 자체 내에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좀 따져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중복이나 아니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능했을 땐 각자 이를 가입시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이건 뭐 보험 개념은 아니고 그냥 미리 약간 뭐 일종의 적립금을 쌓아놓는 맞아요.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납입하는 금액보다 미래 돌아오는 금액이 계산을 해보면 사실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 상속세에 대해서도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막 무작정 때려 맞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그래도 내가 안전장치 하나 걸어놨구나. 5천만 원이 1억이든 들어오면 숨통 좀 트였다. 유동성 부족했는데 그렇죠. 그걸로 아무래도. 하다못해 취득세라도 납부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속 펼쳐졌을 때 취득세도 못 내서 당황하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의 어떤 뭐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부모님의 카드를 빌려가지고 이제 아이들 뭐 손주들 써주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뭐 걸리나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법에서 이제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이제 비과세가 되기는 해요. 말 그대로 네. 걷지 않겠다라는 건데 자녀가 성인인지 아닌지보다는 자녀가 경제적 그럼 자립도가 있는가? 자립도가 있으면 이미 부양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엄카 찬스를 쓴다. 그러면 네. 사실상 증여라고 오해받을 확률이 높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금액이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다 세무관청이 다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슈가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이 펼쳐졌을 때 네. 10년 내에 그런 내역들을 받은 내역이 있다 꾸준하게 그러면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최근에 제가 이제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네. 예능 같은 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마로니에 공원 가서 개그맨 분이 용돈 얼마 받으세요. 네. 그래서 뭐 30만 원, 50만 원 하다 어떤 분 100만 원에서 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월 1,500만 원 받으신다였어요. 아, 젊은 친구인데. 네. 아, 네. 모자이크 처리가 됐고 네. 그 영상 이후로 그 부분이 아예 잘렸습니다. 그 댓글이 막혀 있는데 지금. 근데 저는 그걸 딱 영상을 봤었어요 처음에. 이거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런 썸네일은 저는 이제 세무사 관점, 그러니까 증여 관점을 바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받는 게가 아니라 위험한데? 이런 생각부터 첫 번째로 그 정도까지 했죠. 금액은 너무 네. 과하니까. 왜냐면은 그분은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뭐 초밥을 먹고 싶으면 나는 도쿄를 가요. 놀이공원을 가고 싶으면 홍콩을 가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럼 상관없다. 왜냐하면 생활비라는 건 일시적이고 소모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 비용을 다 쓴다 그러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생활비는 그냥 받은 만큼 써버리면 돼요. 네. 근데 그분이 왜 위험했냐면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잔액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잔액도 모자이크가 처리되는데. 근데 이제 그 하셨던 개그맨이 상당히 놀라는 표정. 액수가 크구나. 뭐 몇천 몇억 네.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교포 같으셨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세법에 대한 공부가 없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터부시 되는 것 중에 하나 또 네. 돈 자랑하지 마라. 절대. 그렇죠.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거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산이 축적되면 안 돼요. 생활비라고 받았는데 배우자도 마찬가지인데 그걸로 뭐 주식, 자동차, 오피스텔, 뭐 부동산 이런 걸 사버리면 그건 결국 자산 형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증여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 월급은 저축하고 부모님 카드로 생활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실상은 증여죠. 네. 말 그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 그 카드로 우리 부모님이랑 나랑 같이 살고 있어서 뭐 생활비, 그러니까 내가 대신 부모님 물건을 사준다거나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희석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걸로 엄청나게 큰 금액들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이제 증여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증여세를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된다 하는 어떤 정리하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증여세가 참 복잡하니까. 우선은 10년이 지나야 합산이 초기화가 된다. 호흡이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줘라. 태어나자마자 좀 줘야 되는데 사실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나이가 30대 초중반인데 힘들잖아요. 근데
60대 이상의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40%의 이제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조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좀 손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어차피 자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상속의 문제 때문에 무조건 증여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사실 20대랑 40대는 저는 그 말씀 꼭 하고 싶어요. 강의할 때마다 무조건 말씀드리는데 마중물이 필요하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펌프에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이 없으면 이 나라에선 좀 스타트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소득이 딱 정해진 상황에서는 와, 내 미래가 그려지니까. 아니면 뭐 결혼 포기 다 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유가 혹시나 되신다면 자녀에게 세금 문제를 떠나서 마중물을 좀 미리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자주 많이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 쪽으로 돈이 좀 가야 이제 뭐 창업도 하고 뭐 사업도 해보고 할 텐데 지금은 사실 뭐 사회가 좀 저성장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고착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